외신이 주목한 청계천의 기적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던 딸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아버지. 그가 목격한 서울의 밤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무릎 꿇은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런던 외곽의 작은 집에서 매일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삶이지만 남들과 다른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제 딸 루비는 올해 7살이 되었는데 돌이 갓 지났을 무렵부터 희귀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죠.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몇 분 안에 얼굴과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 심한 경우에는 발작까지 일으켰죠. 가장 두려웠던 건 발작이 반복되면 심각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한 10kg도 채 안 되는 작은 아이가 희귀 질환 진단이라니.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치의는 해가 지고 난 저녁 시간에 규칙적인 산책을 하면 아이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런던의 밤거리는 산책하기엔 너무나 위험했으니까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칼부림 사건이 보도되었고 갱단의 폭력 문제도 빈번했죠. 청소년 마약으로 인한 범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커튼을 꼭 닫은 채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린 딸을 데리고 밤 산책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루비는 항상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도 친구들이랑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그 순간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죠. 아이는 또래 친구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라도 밖에 나가고 싶다는 아이의 소망 앞에서 저는 늘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제 무력함이 이토록 크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BBC에서 방영하는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청계천이라는 곳이 나왔는데 밤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건 벤치에 노트북을 두고 실험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는 리포터의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을 위한 연출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리포터의 진지한 표정과 현지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 의구심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청계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올린 후기와 영상들이 있었고 모두 한결같이 서울의 밤 치안에 대해 극찬하고 있었죠. 한 미국인 여행자는 새벽 2시에 혼자 청계천을 걸었는데 단 한 번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적어놓았더군요. 독일에서 온 한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밤 10시까지 청계천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제 딸 루비도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내에게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딸에게는 아빠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설마 그런 곳이 있을 리가 없잖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야. 그냥 마음을 비우고 다녀와야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가슴 한구석에서 타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청계천은 우리 가족이 찾던 오아시스 같은 곳일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 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발전된 곳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빠르게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더군요. 제가 청계천에 가려고 한다니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청계천 정말 좋은 곳이죠. 이왕이면 꼭 밤에 가보세요. 밤에 가면 더 아름답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밤에 특정 장소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기사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새벽 시간이 산책하기에는 가장 좋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즐긴다고 덧붙이시더군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도 프런트 직원이 청계천 야경을 꼭 보라고 권했고 혼자 가도 전혀 문제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밤 시간대를 추천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신기한 경험이었죠. 저녁을 먹고 호텔 방에서 잠시 쉬다가 드디어 밤 10시에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열고 있어서 마치 저녁 7시쯤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천변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혼자 조깅하는 젊은 여성들도 많았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벤치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플리마켓이 열린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고 길거리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경찰이나 보안 요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다리 위에서 한참 동안 이 광경을 바라보며 과연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였고 제가 알던 도시의 밤 풍경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 건 아닐까? 그리고 치안 문제를 이렇게 잠깐 보고는 알 수 없지 않을까?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조끼에는 러닝 페트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청계천 구간을 순찰하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께 다가가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으니 매일 이 시간에 자발적으로 모여 운동도 하고 주변을 살피기도 한다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저 모두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시간 정도 청계천을 따라 산책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목격했어요. 어떤 학생이 벤치에 가방과 음료수를 올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게 신기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군요. 또 다른 청년은 가방을 열어둔 채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들고 오신 식혜 한 잔을 따라주시며 한국의 여름은 덥다고 조심하라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당부하셨죠. 그 순간 저는 이곳의 안전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시스템이나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더군요. 이제야 비로소 BBC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이 연출이 아닌 일상적인 현실임을 완전히 믿게 되었죠. 제 마음이 어느 정도 확신으로 바뀌자 이제는 정말로 딸을 이곳에 데려와도 안전할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청계천 가장 번화한 구간에서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리고 모르는 척 걸어갔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한 청년이 제 지갑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게 지갑을 건네주었고 제가 감사 인사를 하자 미소 지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밤 1시경에는 더 과감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청계천 벤치에 쓰러진 척 누워 있었죠. 정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며 괜찮은지 물었고 곧이어 다른 사람이 119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일어나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혹시 아프면 근처 병원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한 아주머니는 제게 물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안심되는 마음을 넘어 어떤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서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청계천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울은 어디를 가도 대체로 밤길이 안전하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BBC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것과 똑같아. 밤에도 아이들이나 여자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이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 서울은 청계천만 이런 게 아니래. 다들 밤에도 안심하고 걸어다니고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점들도 많대. 제 목소리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한껏 들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아내도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내자 놀라워했죠.
무엇보다 제가 루비를 이곳에 데려오고 싶다고 하자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사실 나도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루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 루비가 마음껏 뛰어놀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 저는 곧바로 딸과 아내의 항공권을 예약했고 아내에게 일주일 후 서울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청계천 주변의 작은 호텔을 새로 예약했고 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책 코스를 미리 탑사했죠. 편의점 위치, 화장실 위치, 벤치가 있는 곳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청계천 근처 병원과 약국 위치도 확인했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한국어로 딸의 병명을 설명하는 메모도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 청계천을 걸으며 저는 곧 이곳을 딸과 함께 걷게 될 순간을 상상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드디어 딸이 도착하는 날, 저는 공항에서 루비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았죠.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저는 루비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호텔 밖으로 나갔죠. 밤 9시 청계천으로 향하는 길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루비는 처음에는 제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주변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자 점점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리 위에서 청계천을 내려다보던 루비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부터 우리는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밤 이곳을 걸을 수 있어. 아이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루비는 처음으로 밤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작은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루비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예쁘다고 말씀하셨고 아이는 행복한 얼굴로 크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지금 태어나서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생 실내에만 갇혀 살아야 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바깥 세상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근처에서 버스킹을 하던 청년이 다가와 복숭아 하나를 건넸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에 루비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자 복숭아를 받아들었죠. 달콤한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던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이 복숭아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예요.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청계천을 걸었고 그 사이 루비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구경하고 예쁜 조명들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루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아빠, 여기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루비, 우리는 이제 매일 밤 이곳을 걸을 거야. 아이는 저를 작은 두 팔로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날 밤 루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고 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서울이라는 도시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제 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기적의 장소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밤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루비는 점점 더 활발해졌고 제 손을 놓고 뛰어다니기도 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루비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이 많아졌는데 아이는 그런 따뜻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도 한두 마디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청계천에서 밤 운동을 하던 할아버지가 루비에게 다가와 한국 전통 놀이인 제기차기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언어는 아직 잘 통하진 않았지만 몸짓과 웃음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루비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야위었던 팔과 다리에도 살과 근육이 조금씩 붙었어요. 저녁마다 플리마켓을 구경하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었고 단골이 된 한상인 아주머니는 루비를 볼 때마다 작은 간식을 챙겨주곤 했죠. 편의점 알바생도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루비가 들어오면 항상 아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상적인 친절과 관심이 루비에게는 특별한 선물이었고 아이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매일 밤 청계천에서 보내는 2시간이 루비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저 역시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종종 런던과 서울을 비교하며 씁쓸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셋째 주 루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컨디션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환경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며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청계천에 나가지 못했죠. 루비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청계천 이야기를 했어요. 이틀 후 루비는 열이 내리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오늘 밤에는 꼭 청계천에 가자고 졸랐죠.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청계천으로 향했는데 루비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하자 평소 우리를 알아보던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며칠 안 보여서 걱정했다는 말을 전해주었죠. 플리마켓 아주머니는 루비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시며 아프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청계천을 걸었고 루비는 며칠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행복해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비가 커다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로 이사 오면 안 돼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저는 아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 와서 살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이제 청계천은 우리에게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 특별한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루비는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잠들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그 표정을 보며 이 여행이 우리 둘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루비와 저는 청계천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 손을 잡지 않고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플리마켓 아주머니, 편의점 알바생, 자율방범대 할아버지께 차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들 아쉬워하며 다시 오라고 당부하셨고 루비에게는 작은 선물들을 챙겨주셨죠. 청계천의 마지막 다리를 건너며 루비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런던에 가서도 이렇게 밤에 산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에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런던은 아직 이곳처럼 안전하지 않아서 어려울 거야. 아이는 금세 시무룩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꼭 다시 여기 와요. 꼭. 저는 아이의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여행이 끝나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루비는 잠들지 않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런던 말고 여기에.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그 눈빛, 그 목소리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아이의 바람이 아니라 필요였고 간절함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야 해. 그건 선택이 아니라 루비를 위한 유일한 길이야.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며 이곳이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루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서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 루비가 매일 밤 청계천 이야기만 하는데 우린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집은 서울이야. 얼마 후 우리는 청계천 근처에 작은 집을 임시로 구했고 루비는 근처의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툰 한국어지만 아이는 금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우리는 어김없이 청계천을 걷습니다. 플리마켓 아주머니는 이제 루비에게 우리 이쁜이라 부르시고 편의점 알바생은 아이에게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재택으로 프리랜서 사진 작업을 이어가며 낮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밤에는 자율방범 순찰에도 함께 나섭니다. 어느 날 밤 루비가 조용히 제 무릎 위에 앉더니 두 팔로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아빠가 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전체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루비야. 여긴 이제 우리 고행이야. 너를 품어준 곳이니까 이제 우리도 이 도시를 지켜야 해. 오늘도 우리는 청계천에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자 청계천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야경을 드러냈어요.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음악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선율을 만들어냈죠. 루비는 이제 이곳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청계천을 걸으며 자신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그런 루비가 자랑스러웠고 아이가 청계천에서 배운 가치를 평생 간직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깅을 하고, 누군가는 벤치에서 대화를 하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일상적인 광경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기적이 사람들의 선의와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도시의 하천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루비와 저에게 청계천은 영원히 특별한 곳으로 남을 것이며, 우리가 배운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7살 소녀의 작은 소망이 한 도시의 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계천은 그저 산책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숨쉬는 기적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진짜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